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계속합니다. 결산. 자, 결산은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수동, 자동. 수동부터 갑니다. 수동부터 가고 자동으로 넘어가지요. 이때 자동에는 기대감. 기대감이 돼 하고 침 뱉었다가 위법. 법에 걸렸죠. 기대감 퇴법이 있어요. 끝나면 전표 추가. 뭔 소리가 몰라도 전표 추가해야 됩니다. F3번. 기억하시고 1번 딱 봐도 그냥 자동 없죠. 기대감이 없이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대. 매도 가능. 매도 가능이죠. 매도 가능 증권이고 근데 이게 결산 때 시가가 850원이라네. 그럼 만주에 850원이면 850만 원이고 730가리가 850으로 늘었으니까 평가 이익이죠. 수익 대변. 물론 이거 수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자본이죠. 자본. 그러니까 이익은 수익 개념이니까 대변이라는 거고 기타 포괄손익 자본이고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자산 증가입니다. 뭐 그대로 입력하 일반 전표죠.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는 필요 없구나.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죠. 12월 31일자. 그리고 이건 뭐 옛날 데이터니까 없고 다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코드가 두 개 뜨잖아요. 아무거나 적어도 되나요? 안 되지요. 이게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여기 그게 안 써 있네. 그게 안 써 있네. 써 있어야 돼요. 아, 시험 볼 때 데이터가 하나였나 보다. 시험 볼 때 이거 검색했을 때 123번 없고 173번 하나밖에 안 떴을 수도 있네요. 어쨌든 만약에 두 개 떴다면 123번은 유동자산인 거예요. 유동자산인 거고 당좌자산, 당좌자산인 거고 그리고 178번이 비유동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 이거는 투자자산인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 이걸 입력해 주는 거죠. 아무 말도 없으면 원래 장기 투자 목적이 비유동자산이니까 매도 가는 증권이 원래 비유동이잖아요. 근데 아마 시험 볼 때는 이게 여기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 코드 번호가 없는 걸로 봐서 요거 하나밖에 안 떴을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 뜨더라도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밑에 거 비유동자산을 줘야 된다는 점. 120만 원이네요.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의 자본입니다. 300번 때는 자본 계정, 자본 코드의 자본. 850, 730, 120. 그다음 현금 가부적 어쩌고니까 이것도 당연히 수동이겠죠.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금액이 적대. 장부가 커, 실제가 적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현금 가부적으로 처리돼 있어요, 이미. 그럼 부족할 당시에 돈이 없어진 거니까 대변의 현금이고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었겠죠. 그러다 오늘 결산 때까지 원인을 몰랐대요. 그럼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고 부족하니까 잡손실로 처리하는 이런 과정은 이건 회계이급이잖아요. 이건 회계이급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고 금액이 102 그리고 차변에 잡손실 써주면 됩니다. 됐죠? 다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거라. 요거는 저기 회계 이것도 물론 당연히 수동입니다. 회계 1급에도 나왔는데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예요. 아우 가슴 아파라. 이거 마이너스 통장 확인되었고 단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하래. 음수 마이너스 처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통예금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적을 때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마이너스인데 재무상태표 적을 때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보고하냐? 아니거든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보고 안 하기 때문에 이 잔액을 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차변에 뭔가를 써줘요. 보통예금을 이만큼 늘려줍니다. 그리고 그만큼 결국은 빚진 거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거 회계 1급에서도 나왔던 거 숫자만 다른 거예요. 그럼 일단 차변에 보통예금 일단 늘려줍니다. 마이너스 된 만큼 35, 423, 800 그리고 대변에 그만큼 차입금으로 단기 차입금으로 거래처는 우리은행 원래는 실무에서는 보통예금에도 당연히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단 우리 전산세무회계에서는 예금에는 거래처 걸 필요가 없잖아요. 안 적어도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차입금으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거 보험료 이것도 수동인데 계속 다 수동이네. 3월 달에 영업부 사무실 보험료 800번대 821이었겠죠. 그랬는데 보험기간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고요. 120. 1년에 120이니까 한 달에 10만원. 전에 비용 처리했다. 마이너스 처리하지 말고 월화 계산해라.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 처리했다. 그럼 전 3월 1일 날 지급할 때 차변의 보험료였던 거죠.
800번대 보험료였던 건데 그 중에 내년 게 포함되어 있네. 그럼 내년 거 미경과된 걸 빼주는 거죠. 미경과된 건 3월부터 12월까지는 경과고 1, 2월 두 달치가 미경과니까 두 달치 20만 원. 그리고 선급 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미경과된 거를. 이게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런 것도 그냥 알아야 돼요.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대변에 선급 비용, 차변에 보험료. 이때는 10달치 100만 원이 되겠죠. 뭔 소리 한가? 이거 헷갈리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고 말하기 전에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다 여러분이 쫙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세무이급 수준이 된 거지. 뭔 소리 하는 게 자산처리법이 뭐시라고라? 뭐 이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양심에 발을 얹고 가심에 발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정도를 내가 알고 있으면 당연한 거고 모르고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증 딴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격증은 이력서에 쓰는 걸로 끝이에요. 실무에 나가면 자격증은 아무 필요 없어요. 실력이 있냐 없냐,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중요한 거예요. 자, 대변에 보험료 없애줍니다. 800번대 보험료, 그 방향키로가고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선급비용 이렇게 됐죠? 20만 원. 다시 말하지만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했었다. 그럼 3월 달에 선급 비용으로 했다가 결산 때 선급 비용 없애주고 보험료로 바꿔줍니다. 이때는 경과분을. 그러니까 어느 때는 미경과를, 어느 때는 경과를 이러면서 헷갈려 그러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완전히 회계이급에서 마스터하고 왔어야 돼. 심지어 세무이급인데 아직도 모른다? 심각한 겁니다. 물론 자격증은 그거 몰라도 딸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에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진짜 거시기 할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짤 중에 강의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어느 짤 중에 제가 올린 게 아니고 어느 저기 인터넷 돌아다니는 것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직원 하는 짓을 사진 찍은 거야. 그게 뭐냐, 엑셀 파일. 눈으로 보고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 엑셀 파일이 있어. 엑셀 쭉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엑셀에 그 칸 있잖아요. 쭉 이거 뭐라고 그래? 셀이라고 그러나? 셀이라고 그러죠. 만약 여기에 그냥 350만 원, 예를 들어서 다 써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뺄게요. 85만 원, 만약에 124만 원 이렇게 있었다고 쳐. 근데 이거를 합계를 내야 돼. 근데 여기다가 계산기 놓고, 쌀집 계산기 있죠. 계산기 놓고 350 더하기 85 더하기 124 이거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누가 보고 나서 얼마나 뒤에서 속 터졌겠어요. 때릴 수도 없고 요즘 때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 얘기를 올린 거야. 커뮤니티 어디에다. 우리 직원이 이러고 있더라. 신입이 이러고 있더라.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진짜 욕 나오지, 그죠? 이런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해. 저는 나이가 많아서 엑셀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배운 적도 없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엑셀 저 배운 적 없어요. 진짜 학교 다니면서 엑셀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저 컴퓨터 배울 때 옛날 코업을 포트란 막 이러고 배웠단 말이에요. 워드 프로세스 이런 거 없었어. 넘어가고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저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할 줄 알아요.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되죠. 엑셀 아는 사람 한 번만 쭉 드래그 해가지고 뭐 하나 누르면 되잖아요. 뭔 소리가 모르겠어. 저도 엑셀 뭐 용어를 잘 모르는 게. 근데 그런 걸 뒤에서 보면은 깝깝하죠. 우리 회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산처리법이다. 선급비용 처리했다. 실무에 선급비용 많이 처리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럼 너 자격증 어떻게 땄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옛날 요즘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며 참. 그런 말 하면 요즘은 또 그것도 폭력?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려운 얘기 빼고 결론은 자격증만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 자격증만 따는 건 진짜 이력서에 쓰는 걸로 끝나요. 자, 다시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충당부채 설정해라.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대요. 그럼 요만큼 충당부채를 만들어라. 근데 이만큼이 남아있네. 그럼 남아있는 만큼 뺀 나머지를 추가 설정하는 거죠. 추가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3억에서 6천 뺀 2억 4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메인 화면 가서 회계관리로 들어가서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동 결산이지. 자동. 그리고 엔터 치면 1월부터 12월. 아니요 할게요. 자, 그 다음 방법만 알면 되니까. 이때 여기서 퇴직 충당을 클릭하면은 아니요 할게요. 그럼 여기 잔액이 여기 문제에 써 있는 거 요거 써 있잖아요. 이거 물론 자동이라고 그랬고 요거 제가 만든 거 요것만 뜨게 만든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추계액에다가 3억 원하고 그거 하나 더 써야 된다. 3억 원하고 그리고 여기 800번 때는 마케팅 부서 1억 원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차액이 추가 설정되죠. 여기 차액 이걸 결산 반영 누르면 되죠. 그리고 아마 또 없죠? 없으니까 이걸로 더 이상 없으니까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전표 추가 예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상단에 F8, 컨트롤 F8 퇴직 충당 클릭한 다음에 추계액 입력해주고 전표 초과. 이게 제일 쉬운 거죠. 또는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노무비에다가 내가 직접 적고 판관비에 적어서 전표 초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일반 전표에 직접 내가 내 손으로 분계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쉽게 하면 되지. 가장 쉽게. 어렵게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쉽게 하면 되죠. 끝. 넘어가고. 자, 이제 원천징수 들어갑니다. 원천징수 그 중에 1번. 어차피 여기 나오는 건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거의 그거잖아요. 정해져 있죠. 자료가 문제지. 자료 보니까 본사,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박정수의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해라. 전월 위안급세 얘기했대요. 수당 등록 시 월정액이나 통상임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사용하는 수당 외에는 부로 체크하래요. 그리고 급여 입력할 때 공제 항목은 무시하고 직접 입력, 이런 걸 다 입력하래.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귀속월과 지급월은 동일하게 매월 작성이고요. 급여 내용만 박정수 것만 적고 나머지 신경 쓰지 말고 비과세권에 해당되면 최대한 반영해라. 7월 급여 지급일이 써있죠. 지급일이 써있죠. 근데 오늘 어떤 분이 그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이 지급일을 못 보셨나 봐요. 저도 가끔 놓치거든요. 지급일이 나중에 지급일 입력해야 되는데 없으면 찾아봐야지, 째려봐야지. 좀 처음에 놓칠 수는 있지만 째려봐서 이걸 확인해야죠. 자기 임의로 보통 뭐 급여가 매월 25일이니까 25일로 그냥 알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문제 있어야죠. 찾아봐야 됩니다. 헷갈려도. 그 밑에 뭐 또 써 있네. 수당이 직책, 식대, 연구보조비, 육아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저기 식대는 식대 이외의 현물 식사도 함께 제공이래. 현물로 식사 제공, 구내식당 식사 제공하고 식대를 또 줘. 그럼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인 거죠. 그럼 비과세를 과세로 바꾸고 해죠. 그 다음 연구보조비는 이거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거니까 이건 비과세 맞죠. 비과세. 그 다음 육아수당도 6살 이하, 이것도 비과세 맞죠. 직책수당은 당연히 과세입니다. 자, 이제 갑시다. 수당공제죠. 이제 전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메인 화면 찍고 원천징수 찍고 사원 등록이 아니고 급여자료 입력, 급여자료 입력 찍고, 급여자료 입력 찍고, 그 다음 우리 K-랩은 좋은 점이 날짜를 먼저 적어놓고 해도 수당공제가 가능하지요. 근데 수당공제 먼저 클릭합시다. 클릭해서 기본급하고 상여, 아까 필요 없는 건 부로 체크하려면요. 그럼 이거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꿔줘야죠. 저기 상여 없으니까. 그 다음 직책수당은 있어요. 월차 수당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꿉니다. 뒤에서 바꾸면 되죠. 뒤에서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 또 무엇이요? 식대가 당연히 비과세로 돼 있지만 여기서는 과세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 여부를 부로 바꾸고 밑에 빈자리에다가 과세로, 1번 과세로 식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기 부정기 따지지 말랬으니까 됐고, 연구보조비, 기업 연구보조비는 없네요. 자가운전도 없잖아. 자가운전도 그럼 부로 만들고, 야간 근로도 없네요. 부로 만들어라. 신난다. 그리고 다시 밑에다가 이거 연구보조비, 그래서 비과세로 만들어야죠. 그 비과세 기업연구소 연구보조비 이렇게 써있고, F2번 눌러보세요. F2번 눌러보고 다시 연구보조비 여기 있네. 그 중에 연구기관 등 기업연구소네. 요거 기업연구소, 요거 기업연구소 선택하면 되겠죠. 기업연구소. 자,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정기 부정기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라가 뭐 있지 않았나? 뭘 반영하지. 어디 갔어? 월정이니 통상이니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거니 아니면 중간중간 부정기적으로 주는 거니 이건 따지지 말래요. 됐죠? 그럼 입력 끝났네. 수당은 됐고, 공제로 들어가면은 공제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가서 여기 뭐 있지? 소득세 빼고 국민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 있는데 다 또 있죠? 또 있어요. 됐어요. 그럼 닫고 이거 월 몇 월 거였지 아까? 몇 월이었어요? 여기 7월달 07월. 그 다음 지급일은 31일이죠. 31일. 뭐 급여 아니요. 복사 아니요. 이름이 누구였지? 박정수였지? 응? 박정수가 없네. 박정수 이름 넣은 것 같은데 없네. 사원 등록 몇 번이에요? 이게 사원 몇 번? 102번? 이거 넣은 것 같은데. 사원 등록부터 할게요. 이거 이름 넣은 것 같은데. 사원 등록에
박정수 여기 이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주민부 입사년을 이게 없어서 그런가. 20 그럼 10 뭐 0101 하죠. 뭐 이게 없어서 그랬나? 다시 갈게요. 그럼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서 07월 31일 박정수 떴죠. 그게 없어서 그랬네. 등록이 안 돼서. 자, 이제 기본급 들어갑니다. 200만 원에 직책수당이 30만 원에 식대가 20만 원에 육아수당 안 했구나 또. 헤헤이. 수당 문제 다시 들어갑니다. 육아수당 안 적었네. 비과세죠? 비과세 육아수당. 그리고 F2번 눌러서 육아라고 쳐보면 육아수당 나오죠? 요거 입력. 그리고 닫고 나오면 육아수당도 뜨죠. 연구보조비 20만원, 육아수당 20만원. 그럼 이거 보고 입력하라 했으니까 요거 소득세는 뭐 자동계산되니까 냅두면 되고요. 소득세는 39 어쩌고 나왔죠. 냅두고 국민연금이 112500. 그 다음에 건보료는 88620. 그 다음 장기요양은 11350 맞게 돼 있죠. 그리고 빠진 거 있나? 없죠. 국민연금 했죠. 국민건강장기요양 고용보험 했죠. 끝났네. 됐죠? 됐어요. 그럼 공제도 279520 됐죠. 나머지는 알아서 됐을 겁니다. 끝 나오면 되고. 그리고 또 뭐 하랬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하랬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기간이 7월 07 그 다음 07 그 다음 지급기간도 7월 달에 지급했으니까 계속 엔터 치면 되네. 그래서 여기 간이세액표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뭐 뜨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월 미환급세액이 문제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전월 미환급세 15만 원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15만 원.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여기 뭐가 있든지 여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니까 작성하는 장소만 확인하면 됩니다. 끝. 나오고 저장하면 되겠죠. 됐고 수당. 그러니까 부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부부. 그리고 식대를 과세로 새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우리 했으니까 됐고, 여기 한 명 뜨는 거네. 한 명 뜨는 거였고, 저는 딴 사람 걸 안 지우는 바람에 두 명께 떴네요. 그 전월 미환급세액 입력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뭐 나오는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간 자료가 어려운지 쉬운지. 자, 갑시다. 김민수예요. 9월달에 김민수고요. 세대주고요. 세대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전 근무지 자료도 있네. 전 근무지 자료가 있네요. 그리고 소득명세 탭, 나머지는 부양가족 탭과 의료비 탭에 입력해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완성해라. 세부담 최소화해라. 가족사항. 가족사항인데 생계를 같이 하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입력을 하래요. 아예 입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입력하고 부로 체크하래. 그리고 이거 어제 시험 볼 때는 어땠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일단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열어서 김민수였나? F2번 눌러서 여기 누구요? F2번 눌러서 누구라고요? 김민수도 없네. 이것도 저기 사원 등록에 그게 안 돼 있나 보다. 사원 등록에 김민수라고 넣은 것 같긴 한데 넣었죠? 입사년월일이 없네. 2010-0101 넣을게요. 입사를 안 시켰네. 자, 그래서 F2번 눌러서 김민수 불러봅시다. 김민수 여기 있지? 김민수 불러왔죠? 그리고 시험 봤을 때는 여기 부양가족 탭에 어떻게 돼 있었나 저 몰라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거 보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넣어놨어요. 그리고 일부러 부부 그냥 부로 해놨어요. 이렇게 실제 어제 시험 볼 때는 어땠었나 모릅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보면은 본인은 상관없고 배우자는 나이는 어차피 필요 없고 근로소득자인데 총급여가 500이래. 총급여가 500이면 공제되는 거잖아요. 총급여 500까지니까. 근데 주의할 점 어떤 문제인가? 근로소득 금액이 500이라고 나왔어. 이론에서 나왔나요? 맞나? 이론에서 나왔나? 어제 풀었나? 근로소득 금액이 500이래. 그럼 500만 기억한 사람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죠.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빼고 근로소득 공제까지 뺀 거잖아요. 그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500이 아니고 100만 원인데 500만 원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총급여가 500까지. 이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데 중딩이고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은 분리과세 하는 거니까 되고 어차피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초딩이고 당연히 되고, 장애인 모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 금융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우와, 돈 많으신가 봐. 근데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잖아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니까 이분도 공제는 됩니다. 공제는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마무리하도록 하죠. 결국 공제가 다 되는 거네. 그럼 먼저 부친부터. 모친이지, 모친. 공제되는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니까 5번. 장애인을 줍니다. 장애인을 주고 경로는 68세니까 되는 거죠? 아닌가? 70세부터구나. 의료비 할 때 65세고 70, 이건 부 넘어가면 되고, 장애인복지법 1번 맞죠?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 여민지, 이분이 배우자였죠? 배우자 공제되는 거니까 2번을 주면 되는 거고, 넘어가고, 그 다음 자녀는 전부 다 20세 이하로 되는 거죠. 20세 이하죠. 여기 13살이라니까 20세 이하 3번 주면 되고, 자녀 됐고, 그 다음 여기도 3번 주면 되겠죠. 20세의 자녀로 들어가죠. 자녀는 9살부터인가 8살 이내 8세까지는 아동수당이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24년 개정세법 중에 요게 한 살 또 올라가는 것 같던데, 그런데 개정세법 자료 참조하세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출산 입양 아니니까 됐죠. 12살, 13살, 11살 됐죠. 그럼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는 어땠었나 몰라도 저는 입력해놓고, 만약에 없었다면, 시험 볼 때 없었다면 입력하는 거죠. 뭐 이름하고 주민번호랑 입력하면서 지금 했던 거 뒤에는 똑같죠.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 전근무지 자료는 어디 있는 소득명세죠. 소득명세 오른쪽에 종전근무지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이거 보면서 신나게 입력하면 되죠. 신나게 입력하세요. 신나게. 근무처가 주 강일전자. 종교 관련은 어차피 여기 없죠. 이게 종교 관련 얘기는 없을 거예요.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부로 합시다. 부.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205-85-11389. 그 다음 기간은 2023-01-01부터겠지 아마. 01부터 여기 9월 19일까지 2023 09 19였나? 그새 까먹었어요. 19 맞네. 그 다음에 급여. 자, 내려와서 이제 급여가 33250. 그리고 상여가 더 내려가지도 않아. 참말로 850. 문제지를 제가 안 띄워놔가지고, 문제지 띄워놓고 어디 갔지? 자, 문제지 잠깐만요. 이쪽 모니터 마우스가 또 안 가. 짠, 마지막까지 갈게요. 자, 됐다. 이제 띄워놨어요. 이제 상여 다음에 뭐 있죠? 상여 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거네.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되네. 여기 보죠. 비과세 쭉 나오고 밑으로 가면 공제, 보험료, 직장, 건보료, 장기요양 뭐 이런 거 뜨죠. 여기 건보료가 먼저 써있네. 건보료가 얼마냐 했더니 1435680 1435680.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얼마였냐? 183700 됐죠? 870이네. 183870. 그 다음에 저기 고용보험이 얼마야? 364500.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맨 앞에 182500 됐죠? 그 다음 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적습니다. 소득세액은 주의할 점, 결정세액을 적어야 돼. 결정세액을 325에 32500 이걸 적어야 돼요. 결정세액, 이거 중요한 거예요. 헷갈리게 돼 있죠? 소득은 결정세액을 적는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됐죠? 자, 이제 드디어 이거 연말정산 자료 보험료부터 쭉 적으면 됩니다. 자, 먼저 보장성이라고 돼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니까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비는 뭐 소득이고 연령이고 다 안 따지니까 소득 연령 따지고 이런 거 기본이 연령, 그냥 소득 이런 건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죠. 먼저 보험료는 연령도 따지고 소득도 따지죠. 요건을 따집니다. 근데 의료비는 연령도 안 따지고 소득도 안 따지죠. 그 다음 나머지는 연령 안 따지고 소득은 다 따지죠. 뭐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누구 건 안 된다, 교육비 중에 뭔 안 된다,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원래는 항목별로 해야지. 항목별로 또 다 해야죠.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뭐 교육비라든가
또 뭐 있죠? 뭐죠? 신용카드라든가 기부금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5가지는 뭐 늘 나오는 거니까. 다시 의료비는 뭐 국내에서 지출했고요. 신용카드 결제, 카드로 결제했네 300. 그다음 실손보험금 받은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빼주면 되겠지. 그다음 시력보정용 안금 60만 원인데 이것도 카드 결제했고 50만 원 한도죠. 한도 50만 원. 자, 그다음에 교육비는 직계존속 교육비가 안 되겠죠. 그다음 중학교 수업료비 특별활동비 되고 중딩이니까 학원비는 안 되죠. 초중고생 학원비는 안 되고 초딩도 학원비 안 되죠. 취약전은 되겠지. 취약전은 체험학습비 있네. 체험학습비인데 이거 30만 원 한도죠. 한도가 2개나 나왔어. 한도. 그 다음에 모친의 대학교래. 모친은 직계존속이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래. 만약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면 되는 거죠. 가끔가다 좀 아까 저기 모친이 장애인이었잖아요. 가끔가다가 아니 이분이 장애인이니까 그럼 장애인 특수교육비 아니야? 아니죠. 장애인 교육비가 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고 다른 거죠. 장애인 교육비하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본인 거 사용액이 쭉 나오고요. 전통시장 이것도 포함되어 있대.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은 빼야 되겠죠? 빼야 되겠고 직불카드 사용액 모친 현금 영수증. 자, 카드 중에 저기 모친은 아까 장애인이었잖아요. 소득하고 연령 요건이 있는데 저기 현금 영수증 소득은 따지는데 아까 소득이 뭐 상관없었잖아요. 됐잖아요. 그럼 다 적으면 되네. 그냥 막 적으면 되는데. 그죠? 다시 조금 당겨 놓고 좁으니까 자, 하나씩 갑시다. 우선은 보험료가 어디냐? 보험료는 탭이 있어요, 없어요? 신용카드나 의료비나 기부금은 탭이 있는데 보험료는 없잖아요. 없는 건 부양가족 여기죠. 여기로 내려와서 김민수 먼저 김민수를 클릭하고 보험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보험료랑 의료비랑 교육비. 이제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여기다 적어야죠. 먼저 보험료의 일반 보장성. 노란색은 더블 클릭. 여기 115만 원이라고요. 그럼 여기 보장성 여기에다가 115만 원. 국세청 자료겠지? 이게 다음에 국세청 자료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한민여 클릭하고 일단 여긴 됐고요. 그리고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한민여 모친 클릭한 다음에 역시 장애인 보장성인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 아니죠. 일반 보장성이에요. 아니구나. 장애인 전용이네.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여기 국세청 자료 위에 줄 더블 클릭. 그래놓고 여기 장애인 전용 두 번째 줄 여기에다가 120만 원 됐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김민수, 한민여 여기에 해당 사항을 찾아서 적으면 되고 이제 의료비는 탭이 따로 있잖아요. 의료비는 탭이 따로 있으니까 탭으로 가서 불러옵니다. F2번 누구였더라? 여민지 어디 갔니? 배우자 불러오고 국세청 자료 1번 그리고 상호 같은 건 없고요. 건수가 한 건이지? 한 건. 물론 이건 채점 안 할 겁니다. 금액이 300에 실손보험금 100이죠. 그럼 300 적으면 되죠. 그리고 실손보험 100 빼서 적는 게 아니라 각각 적는 겁니다. 각각.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 김수지 F2번 눌러서 김수지 자녀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에 국세청 자료 1번 그리고 한 건 얼마야? 6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한도. 안경이니까 50만 원 넘어가면 되고 의료비 끝. 그 다음 교육비는 탭이 없이요. 탭이 없으니까 부양가족으로 가야지. 그중 교육비로 가야죠. 여기 먼저 누구? 김수지 클릭. 김수지부터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중학교 얼마라고요? 20만 원. 김수지 클릭한 줄에서 교육비 여기다 국세청 자료 위에 줄 여기다 20만 원. 그리고 초중고가 여기 2번. 이거 보여요? 밑에? 요거 취약전 아동이냐 초중고냐 대학생이냐 본인이냐 이런 거죠. 초중고니까 2번 주면 되죠. 그 다음 또 자녀 또 있어. 김지민 초딩인데 체험학습비 40이지만 30만 원 입력하는 거죠. 김지민 교육비 30만 원 한도. 그리고 초중고니까 2번이었지. 초중고 2번 됐고 그 다음 또 모치는 안 적는 거죠. 모치는 안 적어. 장애인 특수교육비면은 적겠지.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적겠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장애인 특수가 나오잖아요. 여기다 적겠죠. 장애인 특수교육비였으면. 근데 이게 일반 교육비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는 게 아니죠.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어야 됩니다. 끝났고 신용카드는 탭이 따로 있잖아요. 탭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다 적는 거죠. 여기다 적는데 먼저 김민수인데 신용카드가 32570인데 이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1270을 빼면 1270 빼면 1987만원 19870 맞아요. 19870 그리고 뭐 전통시장이 520만원 대중교통이 750만원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민지 어디 갔니? 배우자 국세청 자료 위에 줄에 직불 여기 있네. 직불 카드에 1200 그리고 모친 어디 갔니? 한민여 모친의 국세청 자료 중에 현금 영수증 여기 있네. 현금 영수증 500 됐죠? 신나게 적으면 되지 뭐. 그럼 일단 주어진 자료는 뒷면 계속이야? 아 답이구나. 다 본 김에 뭐 이거 맞아보지. 이건 아까 다 한 거고 결정세액 적는 거 주의해야 되고 여기 뭐 다른 거 장애인 체크했고 여기 60세 이상이라고 나오잖아요. 60세 이상 주나 장애인 주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머지 다 됐죠? 다 공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체크했고 모친 거 체크했고 초중고 2명 한도 30만원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의료비도 불러와서 각각 적은 거 입력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19870 맞네. 다행이다. 그 다음은 이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다 적었는데요. 맞게 적었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 여긴 그러고 보니까 월세도 없네. 연금저축이나 월세 없고요. 기부금이 좀 복잡한데 그것도 없는데요. 얼마나 좋아. 연말정산 입력해서 진짜 중요한 거 요거. 여기 지금 이거 빨간색이 있고 오른쪽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요때 요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이거 안 누르면 큰일 나요. 이걸 눌러야 됩니다. 이걸 누르시고 확인. 그러면 자동 계산돼서 오른쪽에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끝난 거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끝. 뭐 금액이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얘기고 일단 방법만 알면 되니까 끝났어요. 자, 이래가지고 어제 시험 본 거 진짜 데이터는 아니지만 가짜 데이터로 했지만 어쨌든 뭐 방법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뭐 시험 보신 분들은 뭐 하긴 이미 끝난 시험 뭐 하겠어요. 끝난 시험은 맞았든 틀렸든 중요한 건 이제 끝났어. 그럼 내가 신경 쓴다고 답안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럼 넘어가고 중요한 건 다음 해야 될 거. 나는 세무이급이 끝이요. 중착륙이요. 그럼 이제 그만두면 되고 나는 갈 길이 멀어요. 재경관리사도 해야 되고 전산 세무일급도 해야 된다. 그럼 세무일급으로 바로 가도 되긴 되지만 재경을 먼저 갔다가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론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세무일급도 쉬워지고 그럼 세무일급만 있는 것보다는 재경관리사랑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세무일급 따고 재경 따는 것보다 재경 따고 세무일급 따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에요. 왜 그런지는 뭐 길게 얘기 못하니까 재경관리사 먼저 하시면 더 훨씬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시험 봤던 112회 세무이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